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에듀윌에서 재정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짱박사 장성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도 세무사 재정학 시험 있잖아요. 그 재정학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기출문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해설은요 우선 당장은 뭐 해설한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야, 네가 수업한 거 대부분 시험에 나왔어? 뭐 그게 우선 첫 번째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출제 경향을 살펴보신 다음에 앞으로 내년에 시험을 보셔야 될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될 것인가, 뭐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세한 해설은요 다음에 제가 다시 또 진짜 자세하게 해가지고 다시 올릴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약간 기출문제에 대한 경향 분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출제 경향을 보면 최근 기출문제 출제 경향과 유사하게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리는데 최신 10개년 기출만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 나온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개년 정도만 잘 보셔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계산 문제 비중이 뭐 감소한 건 아닌데 예전보다는 감소한 추세로 유지되고 있어요. 얘가 이제 40문제 중에서 많게 나올 때는 막 10문제가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대략 한 뭐 7, 8문제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산 문제는 언제나 어려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쓸데없이 어려운 이런 거 있잖아. 에즈워드 박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설명은 드려요. 그래서 계산 문제 특강이라든가 심화 문제로 설명은 드리긴 하는데 만약에 공부가 좀 덜 돼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A급에 해당하는 문제들 중심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분은 글쎄 경제학과 대학원을 가시려고 그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살짝 한 문제 정도가 나오긴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니까 한 문제 정도 그냥 찍는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경향은 그래? 그럼 최근의 문제랑 유사하게 나왔단 말이지?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보면 우리요 포인트 재정학 책으로 이론 강의 하잖아요. 그 포인트 재정학 책을 잘 보시면 돼. 거기에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는데 그걸로 뼈대를 잘 갖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최신 기출문제가 잘 반영되어 있는 객관식 재정학 요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난이도별로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최종적으로 그 재정학 기출문제, 최근 문제까지 커버하셔야 되는데 처음 공부하실 때는 우리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중하되는 문제로 기본 개념을 잡으시고 우리 객관식 책은 되게 문제가 양이 많이 있습니다. 연습하기에 충분한 문제들 많이 있는데 그걸로 실력을 닦으시고 그 다음 이제 난이도 중간, 난이도 상 여기까지 가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 때문에 문제거든. 그래서 몇몇 시험 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문제가 어렵진 않았는데 시간 때문에 시간 관리 측면에서 뭐 실수를 하고 몇 개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생각보다는 아쉬운 점수를 받은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것이며 어떤 문제를 풀지 않을 것인가 그거를 중심으로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죠. 자, 1번서부터 우리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은요 우리나라 조세 중에서 목적세, 이 목적세가 뭐가 있니? 많이 물어보는데 국세이면서 목적세가 있을 수 있고요.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일 수 있는데 최근 3, 4년 전에 2020년에 나왔습니다.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인 것은 요거 그냥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과 관련된 세, 지역교육세라고 해야죠. 그리고 지역자원 시설세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다음 2번 문제는 조세 문제인데요.
자, excess burden이라는 초과부담입니다. 초과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념하고요.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초과부담이 없는 조세를 뭐라 그래요? 예, 럼썸 텍스라고 합니다. 정액세라고 해요. 그렇지? 이거 이제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당연히 맞아요. 여기 보시면 초과부담과 관련한 왜 발생하는가? 여기 똑같이 나왔잖아. 2004년도에 보면 정액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과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대로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배치도 똑같잖아. 그리고 여기 보면 탄력성 관련해가지고 초과부담이 크냐 작냐 똑같습니다. 여기 세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같고요. 왜 발생하는가? 전가 때문에 발생하고요. 등등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과부담은 전가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지. 전가를 시키는 거는 누가 힘이 세냐 이거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보다 정부의 조세 수입이 더 작은. 그래서 대체 효과 때문에 왜곡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사중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뭐 세율이라든가 이거 알잖아. 세율의 제곱, 탄력성, PQ 알죠? 그래서 이것도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다음. 자, 우리가 최적 조세할 때 최적 물품세입니다. 물건을 수식할 때는 우리가 효율성만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램즈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요. 효율성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늘상 나오고 있습니다. 램즈의 역탄력성 법칙하고 관련돼 있는 거죠. 탄력성에 반비례해서 하는 거니까 탄력성이 낮으면 세금을 높이 부과하고요. 탄력성이 높으면 세금을 낮게 부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탄력성이 낮은 필수품이 탄력성이 낮잖아. 거기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거는 필수품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거니까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게 아니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들 각각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한계 초과 부담을 일치하도록 똑같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또 초과 부담이 제로가 아닙니다. 최소화입니다.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자, 단위당 생산비가 57원으로 갑자기 왜 또 57원이야? 아무튼 독점 기업에게 판매 단위당 9원의 판매세를 부과했어요. 여러분, 독점 기업인데 한계 비용이 일정하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이 세금 어떻게 부과한다? 이거잖아. 그쵸? 2005년 기출문제인데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한계 비용이 일정하고 이때는 특수한 경우라고 그랬죠. 조세 부과의 딱 절반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반띵.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반 나눠서 부담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언제나 반반 부담합니까? 독점 기업이 힘이 있는데 소비자한테 덤탱이를 더 씌울 수 없습니까? 있지. 요 경우 이것도 암기하셔야죠. 탄력성이 일정하잖아. 탄력성이 2로 일정한 특수한 경우예요. 일정한 경우. 자, 우리 이랬을 때는 조세부과 이상의 100% 이상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로 공식을 써야 돼. MR, MC, P1- 탄력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 정도 우선 봐주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고 공급함수가 이렇게 있어. P는 Q. 완전 경쟁시장에서 앞에는 독점이었는데 단위당 12의 물품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부과하든 생산자한테 부과하든 상관없죠. 이거랑 똑같잖아. 공급함수가 있고 2014년 세무사 기출문제인데 누가 얼마나 부담하니? 그 문제 푸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공급곡선 상방 이동시켜서 푸시면 돼. 물론 소비자한테 부과했으니까 수요곡선이 하방 이동해야 되는데 두 개 효과는 같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6번. 법인세. 법인세는요, 언제나 중요한 게 이게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인가 아니면 우리가 현실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잘 보시죠. 법인 부문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과세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인가? 그게 늘상 출제 포인트고요.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적용되는 경우, 여기도 있죠.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있잖아.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게 되면 조세 부담이 더 무거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세법을 하시니까 무슨 뭐 여기 나와 있는 최고 세율이 현행 22 이런 것들은 우리 재정학에서 정답과는 거리가 멀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저렇게 무슨 세법에 관련된 어떤 수치 이런 것들은 시험과는 거리가 멀고 정답을 찾으세요 그러면 경제학 이론과 관련된 거에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비법이니까 비법 아닌 비법이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보시고요. 자, 다음에 소득세랑 부가가치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객관식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6년도 기출이니까 옛날이지 그때 최근이었습니다. 부부 합산 과세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받았어. 결국 이건 뭐야? 부부 합산해서 하는 가구 단위로 하지 말고 개인 단위로 해라 이 얘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소득세는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가세 관련해가지고는 이렇게 인위적인 수직적 통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최종 단계의 부가가치에만 과세 아니지. 당연히 각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세금을 때린다. 그래서 인위적인 수직적 통합을 저해한다. 예, 이렇게 유발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8번. 여러분 조세지출제도는 자주 출제된다고 그랬잖아요. 2013년에 조세지출제도의 예로 옳은 것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바로 조세지출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잖아. 남북협력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똑같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 중에서 어떤 인센티브와 관련된 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법인세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이라든가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야. 투자세 공제를 통해서 투자를 촉진한다거나 기부 행위를 하게 되면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조세지출 예산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인센티브라는 게 들어가 있는 감추어진 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게 똑같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탈세 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탈세 관련된 거예요. 보통은 이제 여기 관련해서 조세 행정과 관련해서 탈세와 절세 그리고 탈세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아모로 샌드 그 모형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탈세와 관련된 한계 세율이 바로 한계 편익이다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자주 출제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점수 주려고 뽑아내지 않았습니다. 탈세와 관련한 부정적인 효과 이게 전부 다 아니겠습니까? 자원배분 왜곡하죠. 탈세하게 되면 세금 낸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니까 불공평을 초래하고요. 지역경제가 커지고요. 경제정책에 대한 효과도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탈세라는 네거티브한 효과 뭐 그런 거 물어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0번 세금을 때렸어요.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더니 노동시장에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겁니다. 우리 많이 했잖아.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2006년도 있고 최근도 있고 매년 출제가 됩니다. 내가 임금을 10,000원을 받아. 근데 세금을 20% 내면 거기서 20% 뺀 만큼 8,000원이 나의 임금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여가의 가격이 하락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가 소비를 증가시키게 되고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게 되죠. 그게 바로 대체효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득효과까지 우리 같이 고려해야죠. 자, 근데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때 여가가 정상될 때 이때는 삐딱 효과인 소득효과랑 상식 통하는 효과인 대체효과 중에서 누가 큰가 그렇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런데 살짝 우선 3번 보면 아니 여가가 정상인데 누진세랑 비례세를 비교해봐. 누진세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누진세가 고소득자한테 유리하다니
말도 안 되게 되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열등제인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이때는 후방 굴절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본적인 것은 여가에 대해서 열등제, 정상제일 때 여기 나와 있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됐을 때 어떤 효과가 되는가? 예, 그거 이제 자주 출제되는데 이번에는 뭐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보시면 인터템포럴 시점 간 자원 배분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소비를 다 하지 않고 일부는 놔뒀어. 그게 바로 저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축을 일부 하려고 했는데 아니, 저축에 세금을 때리는 거야. 그게 바로 이자 소득세 아니겠습니까? 이 그래프랑 반드시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돼.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초기 부전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만약에 저축에만 과세를 때리게 되면 여긴 가리고 여기만 내려가는 효과를 보이게 되죠.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현재 소비의 가격이 싸졌어. 그럼 현재 소비 가격이 싸니까 현재 소비 증가, 저축 감소.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대체 효과는 저축이 감소하고요. 오케이. 자,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네. 그러면 현재 소비, 미래 소비 다 줄어들지? 그때는 저축이 증가. 어느 게 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저축 반대가 되는 거야.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냥 가볍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저축에 미치는 영향, 소득 효과, 대체 효과 해가지고 뭐 늘상 출제되니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렵진 않은데 속도를 올리셔야 돼.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 12번. 자, 한계실효 세율입니다. 자주 이것도 나오죠. 한계실효 세율 접근법은 언제나 출제되는 게 마이너스가 되면 투자를 촉진한다. 그렇게 됩니다.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늘상 여기 보시면 2015년 뭐 이렇게 계속 나와서 2002년서부터 한계실효 세율 측정하는 거 그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아예 없으면 당연히 세금이 있으니까 세전 세후 이게 괴리가 발생하는 건데 세금이 없으면 한계실효 세율은 세전 세후 같으니까 빵 이렇게 되고 낮을수록 투자에 유리하고 특히 되면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오히려 투자하는 게 세금 낸 다음에 얻게 되는 이득이 수익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자,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낮춰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뭔가 유저 코스트라고 하잖아. 어떻게 됩니까? 자본재를 쓸 때 내가 치르게 되는 명목이자율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율, 거기다 감가상각률, 거기다 자본재 가격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구성 내용 여기 나와 있잖아. 자본의 사용자 비용에 관련된 것들 체크하는 거야. 별로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MM정리야, MM정리. 밀러 모딜리아니 정리와 관련한 건데 이거는 첫 번째 뭐냐면 아니, 기업의 재무상태야. 재무상태, 자본 구조에 대한 얘기야. 네가 자기 자본을 사용하냐 타인 자본을 사용하냐 어차피 효과는 동일하다. 이게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MM정리하에서는 자기 자본 타인 자본 똑같을 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을 하든 배당을 하든 어차피 효과는 동일해. 예, 이게 바로 MM정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주 출제가 되죠. 근데 현실에서는 MM정리가 성립하지 않잖아. 타인 자본을 우대하고 배당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보지 않고 자본이득을 더 우대하는 그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체크해서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이 가정 뭐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M정리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재정적자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케인즈 학파랑 통화주의, 리카르도, 그리고 러너 이런 것들 늘 출제가 됐어. 2004년 옛날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 15년 전 기출을 가져와서 출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이게 15년 전 기출이 다 담겨져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거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순서도 거의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된다고요. 오케이? 자, 리카르도, 베로가 리카르도 등가정입니다. 정부 지출이 일정할 땐 재정 적자를 조세로 하던 국채로 하던 어차피 그 효과는 똑같아요. 이게 리카르도 등가정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 발행에 따른 효과에 대한 설명. 이것도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죠. 이거 언제나 이거 잘 좀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매번 출제되는 포인트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16번은요. 자연 독점인 공기업.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잖아. 이때는 하나의 공기업이 생산하는 게 더 낮은, 이게 규모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평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가 아닌 여러 공기업이 생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하는 게 훨씬 낫다. 자, 그런데 자연 독점 하에서 이게 독점이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발생해서 한계 비용 가격 설정으로 가격을 컨트롤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세요. 2020년도 똑같잖아. 한계 비용, 평균 비용 완전히 대칭돼서 그대로 나오고 있어. 이부 가격제 이해 가세요? 아,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잘 보면 이거 똑같잖아. 민간기업이 생산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객관식 책에 나와 있는 기출만 잘 정리하시고 보시면 아이고 쉽네. 예, 이렇게 도대체 이 짱박사 재정학 책에서 출제된 거야? 물론 이제 제 책도 거의 다 기출문제 위주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장점은 쉬운 기출문제 그리고 옛날 기출문제까지도 다 담겨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하시게 되면 뭐 충분히 쉽게 문제가 똑같이 나오니까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음 17번. 이것도 마찬가지지.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K가스공사는 자, 탄력성 나왔습니다. 뭐야? 독점할 때 이거 똑같이 보세요. 가격 탄력성이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고 램제 역탄력성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똑같잖아. 2014년 기출하고 탄력성 각각 이렇게 있고 다르고 그 다음에 가격 주어진 다음에 탄력성 주어져서 푸세요. 이해 가시죠? 요것도 똑같아. 요거 계산 문제에 나와 있는 건데 한계 비용이 각각 주어졌는데 여기선 한계 비용이 제로라고 했습니다. 주어졌는데 그때 가격이 여기 나와 있고 탄력성에 반비례해서 된다. 이거 역탄력성 법칙인 거 아시죠? 이렇게 Y X의 가격 그 다음에 가격하고요 한계 비용의 차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지. 이게 Y 이렇게. 그래서 역탄력성 법칙 요게 러너의 마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쉽죠? 예, 똑같이 풀 수 있겠구나 아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 지방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방세 규모랑 국세 규모 이런 것들은 그렇고 여기선 사실 이렇게 지방 조정 제도랑 지방 교부세 요걸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상식 차원에서 세법의 마인드 가지고 그냥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게 특히 여기 교부금 제도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쓰세요라는 거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방정부한테 중앙정부가 재원을 주는데 법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거죠. 그걸 중심으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제 복습해서 한다 해가지고 막 지방세 규모가 국세 규모보다 얼마가 더 크고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공부를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매번 출제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분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티브 모형과 오츠 분권화 정리에 따르면 중앙보다는 지방이 훨씬 더 타당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오츠 티브 자 중앙 집권화율 이거요. 똑같이 냈어. 이번에 출제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문제 내기 약간 귀찮으셔가지고 과거 기출 문제를 그대로 보고 복사한 다음에 그 말을 좀 바꾸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귀찮다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유 재정학에서는 고생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려고 낸 거야. 그러니까 재정학 같은 경우는 2차 시험까지 있는 게 아니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그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이렇게 시간 안에 시간을 정해서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세법 어렵잖아. 그래서 세법은 이게 뭐 어렵게 늘상 출제되기 때문에 공부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 꽈락은 면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 분권 제도가 언제 더 바람직하겠는가? 이 규모의 경제에서 세금을 징수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방보다는 중앙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 집권제에 비해서 공공재와 세금에 대한 정보 확보 비용, 이 규모의 경제가 없으니까 지방 정부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볼게요. 20번. 이거 똑같이 나왔네. 보세요. 21년. 지난번 기출문제랑 소득세율이 구간에 따라 똑같네. 이거 계산해 봤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계세율과 실효세율 계산하세요. 여기서 전국모의고사에서도 제가 시험 문제를 내긴 했는데 뭐 요거 그대로 한번 풀어 보셔서 계산하시면 그러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뭐 실효세율 문제가 2010년도에서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후에 다시 나왔는데 또 이번에 똑같이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세율과 실효세율 그리고 평균세율 이런 관계들은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요. 우선 20번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1번서부터 40번까지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왔습니다. 순수 교환 경제 하에서 두 사람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단 말이지. 자, 이거요. 사실 이거 그냥 3번 이렇게 찍으세요. 그게 제일 좋긴 한데 틀렸네. 아무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 기출에도 요거 나와 있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 재정학에서는 좀 어렵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좀 쉬운 문제가 이제 경제학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데 뭐 간평사나 회계사 요런데 좀 많이 출제가 돼요. 거기서 풀만한 거를 제가 이렇게 객관식에 넣어놨는데 이렇게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이건 좀 약간 2분의 1이니까 기울기는 좀 다를 거야. 이런 형태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간평사 문제야.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뭐 매번 출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저렇게 초기 부존점이 여기가 있게 되면 이 안에 렌즈 보이시죠? 렌즈. 그 렌즈 안으로 가는 게 파레토 개선의 영역이다 라는 것을 찾는 거야. 그래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해서 우리 책에서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계산 문제 특강 시간에 설명을 하고 기본 객관식 문제 풀이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는 하고 싶어요. 해도 돼.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뭐 경제학 문제를 정복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게 가성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다른 쉬운 문제를 틀리면서 이거 맞추면 의미가 뭐가 있어. 어차피 다 배점이 이게 무슨 한 개 맞추면 5개짜리면 엄청 해야 되는데 배점은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물론 이거 다음에 우리가 설명 좀 더 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그때 설명 들으시고 우리 책에도 유사 문제로 계속 다 있는 문제가 출제됐다. 그리고 우리 재정학에서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아니고 경제학에서 주로 출제되는 포인트다. 이 한 문제 정도 그냥 찍으시죠. 다음 이것도 비슷해요. 효용함수가 이게 공리주의죠. 우와 향하는 직선. B는 레온티에프죠. 롤즈죠. L자. 얘는 평등주의죠.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로.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는 보통 소비 가능한 영역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 그리고 아니면 막 이걸 꼬아서 막 이렇게도 하고 막 등등등 하기도 하거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가 되었을 때 요것도 사실은 경제학 기출문제야. 그래서 요거는 근데 사실 좀 해볼만해. 이렇게 계산 문제는 아니잖아.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최적 균형점이 같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 그거 판단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뭐 잘 보면 어렵지 않은데 자칫 보면은
뭐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떠올리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3번 볼게요. 자, 후생경장의 기본 정리. 여러분, 후생경장은 제1정리가 있고요. 제2정리가 있어. 제1정리는 뭐야? 시장의 원리,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면 경제는 잘 작동된다, 효율적이 된다, 그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무슨 가정입니까? 단조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여기 보시면 제2정리 관련된 거잖아. 이건 볼록성이 들어가야 되고 정부가 여기 들어갑니다. 정부의 개입이 들어가고 공평성이 들어갑니다. 공평성이 들어가서 소득 재분배 이런 것들이 관련된 것은 제2정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거 제1정리, 제2정리. 제2정리는 여기 공평성 이런 것들 같은 거 이런 것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서 1정리와 2정리, 볼록성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정리는 뭐다? 예, 우리 효율성, 시장의 원리,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런 것들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뭐 그 정도 보시면 뭐 이렇게 보기 선지가 3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보통은 난이도 올리려면 우리 과거 기출문제도 보면 보기 선지가 막 5개 막 이렇게까지 보통은 나오거든요. 근데 3개니까 뭐. 다음에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양봉업자가 생산하는 벌거래에 대한 수요 함수가 있는데 외부 한계 편익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계 비용이 4일 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어떻게 되니? 이런 거야. 오케이? 자, 이거 똑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외부 편익이 존재할 때 그래프 이만큼이 마지널 익스터널리티 베네핏이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라고. 외부 한계 편익이 이렇게 된다고. 그게 더해지면서 가는. 이거는 이제 과거 우리 기출문제잖아.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세요보다 어디가 최적 선택이니? 그래서 보조금을 줘야 돼? 아니면 텍스를 부과해야 돼? 그런 거야. 여기서는 이런 거니까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 계산 문제로 여기 출제됐습니다. 2020년도 문제 보세요. 수요 함수가 있고 한계 편익 함수가 있을 때 한계 생산 비용이 7.5가 이렇게 있으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 똑같잖아. 이거 완전히 똑같네. 근데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 앞에 말 문제까지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사실은 평소 때보다도 더 쉬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점수가 그거는 이제 속도랑 실제 시험에서는 자기가 좀 긴장하기 때문에 잘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냥 과거의 기출과 대동소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시장 실패 관련한 여러 가지 요인들 있잖아. 특히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다. 이거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요거 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사회보험 이런 거요. 아니 우리가 빈곤에 빠지거나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은퇴 이후에 이 대비를 제대로 못할 수가 있다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앞에도 봤어. 럼썸 텍스라는 정액세 같은 경우는 왜곡이 없는 조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당연히 미음의 공공연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뭐 니은도 쉬워. 그 자연 독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효율적인 상황이 되려면 한계 비용 가격 설정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면은 한계 비용 가격 설정보다 생산량이 더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난이도는 뭐 하에 속하는 것 같고요. 다음 공공재. 자,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여러분 비경합성이 강해. 그러면 누군가 한 명 소비에 참가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많이 참가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재가 주는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진다. 맞는 얘기지. 이 클럽제 가지고 많이 물어보는데 클럽제는 어떻게 됩니까? 배제성 적용이 불가능? 아닙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데 클럽제.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클럽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된다? 배제 가능해. 여러분 헬스클럽, 나이트클럽 그거 처음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아니 돈 안 내면 못 들어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배제성이 있고요. 근데 혼잡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비경합성,
이렇게 하고 얘기를 시작해요. 자,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회원이 증가하면서 배제성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혼잡해져. 그래서 이제 경합적인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제성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아니요, 가능하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난이도 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볼까요? 자, 27번은요. 보다 방식의 투표 제도야. 여러분, 점수 투표제랑 보다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점수 투표제는 내가 1점부터 10점까지 있으면 당연히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1점부터 10점까지 주는 만큼 막 몰빵해서 줄 수가 있어. 근데 보다 방식은요. 참가자가 대안이 4개 있으면 점수를 줄 때 1, 2, 3, 4 이렇게만 줄 수 있어요. 여기 우리 교재 2000년도에 기출문제 나왔었던 거야. 차기 교육감 후보로 가불병 3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선호의 강도가 이렇게 있어. 이거를 여기 보시면 보르다 방식을 사용해서 한다 그러면 점수를 이렇게 주는 거지. 가장 높은 사람부터 여기 나열을 해가지고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여기선 어떻게 3, 2, 1 이렇게 줘야지. 여기 3, 2, 1 3, 2, 1 이렇게 3, 2, 1 얘는 3, 2, 1 이렇게 해요. 이렇게 줘서 이렇게 표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당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는 A와 같은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지. 아니면 4명 다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여기 문제 2000년 문제 보면은 종다수제, 다수결제, 과반수제, 점수투표제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하나 푸시면 전부 다 여러 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자, 소득분배에 관련한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언제 완전 균등이 되는가 할 땐 이거 암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달튼 균등하게 10분간 다 썰어. 이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달튼 균등하게 10분간 클수록 균등지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클수록 불평등이야. 뭐가 있어? 지니계수, 애킨슨 지수. 그 값들은 클수록 불평등이고 작을수록 평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뭐 문제가 그냥 이것도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번.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 정부가 교정세를 부과해도 교정세가 뭐야? 피고세 아니겠습니까? 외부성을 치유하는 그런 조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룰 수 없다가 아니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 가시죠? 사회적 최적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피고세를 부과해서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뭐 자주 출제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즈 정리, 재산권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이 금전적 외부성하고요. 우리 과거 기출에서 실질적 외부성, 그거 금전적 외부성은 진짜 외부성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 가격 변동이라는 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실질적 외부성이란 건 뭐야? 한계 생산과 생산성과 편익에 영향을 주는 게 실질적 외부성이고요. 실질적 외부성을 이렇게 기술적 외부성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죠. 다음 볼게요. 자, 이 꽁도르세 방식이야. 여기 알다시피 투표의 역설을 찾는 거잖아. 하나씩 할 때는 가장 좋아하는 게 ABC 한 표씩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랑 똑같잖아. 선택 대안이 이렇게 있을 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선호하는 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우리가 꽁도르세 방식은 뭐야? 그치, 둘씩 짝져가지고 대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A와 B, C가 있으면 둘이 대결하고 이거 많이 했죠?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가지고 속도를 올리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누가 되는가 여기 많이 있으니까요. 이거 따봉 선호가 있냐 없냐 이걸 하지 마세요. 직접 그냥 푸는 게 제일 심플해. 아시겠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문제고 요거는 뭐 아마 쉽게 다 푸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섬나라 율도국의 해안과 내륙 지역에 지진 해일 경보 서비스. 아니 경보 서비스가 왜 나왔을까? 이거요. 2011년도 해안가 작은 마을에 지진 해일 경보 사이렌 공공재다. 이게 뭐야? 공공재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공공재라는 게 그대로 있고요. 그랬을 때 공공재와 관련한 계산 문제 이거는 잘 해야 되는 거지. 해민과 동수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요? P로 정리해서 수직으로 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한계 비용 갖도록 계산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 누가 얼마나 부담을 하는가? 최적 공공재 서비스 수준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더 돈을 더 많이 내는가? 각각에게 집어넣게 되면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 나와 있는 거 계산을 했더니 근데 단지 이제 6명, 4명이기 때문에 곱하기 6,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 그것만 하나 그냥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32번 자, 최적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리주의, 평등, 롤즈, 자유주의 이거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 자유주의는 뭐다? 정부 간섭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러너에 동등 확률이라는 표현 나와 있잖아요. 엣지워드가 뭐야? 엣지워드가 모든 사람들은 효용함수가 똑같아. 이렇게 하니까 막 비판을 받았어. 그러니까 러너가 뭐라고 했습니까? 엣지워드 말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효용이 똑같지 않더라도 자신이 가지게 될 효용이 동일한 확률을 갖게 되면 엣지워드가 얘기한 거랑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 그걸 얘기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더라도 동등 확률 하에서 균등 분배는 최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것도 뭐 난이도는 거의 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쉽죠? 다음.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회보장제도에 관련해 가지고는요, 우리가 사회보험 관련된 보장법 이런 것들과 관련한 얘기인데 이런 거 있잖아. 뭐 최저 생계비가 130% 이하 이런 걸 문제로 틀리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요거 우리랑 관련 없죠. 그리고 이런 것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이거는 차라리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넣어놨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왜 중요한 겁니까? 하면은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것들 불가능하면 아니야. 소득이 낮으면 다 받게 된다. 그거 하나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회보험이 반반씩 이제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고용주가 근로자한테 이제 떠넘기긴 하겠지.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뭐 무난한 선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아시겠지만 보험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제약되고요. 공공부조가 이제 퍼블릭 어시스턴스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약간 재분배 효과가 크다.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다음에 현물보조 관련해 가지고요. 여러분 물건을 직접 사서 주는 거잖아. 보통은 현금 돈으로 주는 거랑 물건을 사서 주는 거랑 어느 게 좋습니까? 돈으로 주는 게 제일 좋아해. 오케이? 아니면 가격 할인 같은 거 있죠. 근데 이제 돈으로 주는 거랑 물건 사서 주는 거랑 비교해 보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X제곱 Y제야. 이게 술이고 이게 우유야.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현금 보조는 뭐야? 이렇게 평행하지 않습니까? 이해 가시죠? 근데 현물 보조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여기다 접하는 거 얘기할 때 이 차이점이 어디가 차이가 발생합니까? 하면 여기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이해 가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보조 금액보다 더 나는 우유를 많이 먹을 거야. 그럼 똑같게 되고 이 삼각형에 빠지게 되면 당연히 현물 보조보다는 현금 보조가 훨씬 더 좋다. 뭐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니 일반적으로 현물이 현금보다 좋다? 아니죠. 돈이 짱이지. 돈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난이도가 좀 너무 낮아요. 네, 이 정도 보시고 다음 볼까요? 자,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대한 얘기.
이것도 이제 가끔 이렇게 출제가 돼. 가끔 한 문제씩 출제되거나 이런 건데 이거는 뭐 매번 출제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과거에도 이렇게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심으로 그리고 워킹푸어를 중심으로 해서 근로장려세제라든가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다음에 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것도 뭐 경제학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뭐 적립방식, 부가방식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연금보험제도 관련해가지고 앞에 거랑 같은 얘기지. 그래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등이 있고 보험료 어떻게 나와 있고 기여 원칙에 따른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완전 적립방식은 아닙니다. 부가방식과 약간 섞여 있어서 수정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 물어보면 적립방식에 가깝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세대 간의 재분배 효과까지 반영을 한다 등등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틀린 개념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 37번 문제는요. 요거 승수와 관련된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야 되니 2017년도 기출하고 똑같습니다. 문제 보세요. 박스까지 똑같잖아.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엄청나게 막 응용되는 문제 경제학 거시 파트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많거든. 그거 다 할 필요가 없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승수 공식 간단하게 하나 외우고 제일 기본적인 1-MTC분의 1 그거 하나 외우시고 그냥 요 문제 푸시면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 45도 크로스 다이어그램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필요하니 완전고용 국민소득 요거 그냥 푸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제가 문제를 몇 개 나왔어요. 이거는 제 기억에 7급 기출문제거든요. 여기서 뭐 우리가 경제학에서 요 문제를 무슨 뭐 회계사 문제 그런 것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7급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정도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뭐 회계사 기출 중 우리 재정학 관련된 세무사 기출 문제를 잘 보시고 그 다음 7급 정도에서 풀만한 거 제가 이렇게 비슷한 거 넣어놨으니까 그 정도만 단련시키면 돼요. 근데 이제 또 몇몇 분들은 저는 계산은 싫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제낄 수도 있겠지. 근데 요 정도까지는 버리기는 아까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에즈워드 박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런 거를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후생경제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다음 정부 지출 증가 원인에 대한 여기도 나왔잖아. 2004년도에 똑같지 않습니까? 바그너, 보멀, 부캐넌 저기 피콕, 와이즈만, 브라운, 잭슨 똑같잖아. 브라운, 잭슨, 피코크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야. 피콕 대신에 보멀, 부캐넌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 이름을 암기해야 될 그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하셔서 그냥 암기하시면 되고 뭐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쉽게 맞추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피콕 와이즈만은 뭐야? 혼란기가 되면 위기가 되면 전쟁이라든가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코로나 사태 같은 걸로 인해서 그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점프해서 점프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39번 공공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 관련해 가지고요. 여러분 비용 편익 분석에서 사회적 할인율은 가능한 한 낮게 책정을 하려고 해요. 왜요? 그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공공사업과 관련한 경우에 사회적 할인율이 가능한 한 낮게 되면 그래서 요 문장 그대로 나오잖아요. 2015년 기출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다 우리 그냥 문제 뒤에 있어요. 그냥 가장 겹치는 문제를 제가 여기서 그냥 해놨고 그 다음에 잠재 가격 할 때 재화의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데 불안정 경쟁 같은 독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P와 소비자 가격과 MC가 괴리가 발생해. 그럼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괴리가 발생하는 건데 어떤 걸 사용해야 돼? 뭘로 판단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지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않는지 그걸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무형에 보이지 않는 그런 편익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비용 효과성 분석을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형에 요걸 사용하는 것은 비용 효과성 분석을 사용한다. 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에 대한 시간이나 생명 같은 게 거래되지 않잖아. 그때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 첫 번째 보면 아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경제가 침체돼서 실업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의 시간의 가치와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의 시간의 가치는, 여가에 대한 가치는 같은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 이걸로 제가 전국 모의고사 때도 문제를 냈는데 좀 되게 꼬아서 내다가 좀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1000명 중에 600명은 타기업에 다니다 직장을 옮겼고 나머지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럼 비중을 이렇게 다르게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되죠? 그래서 잠재 임금을 추정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임금률의 가치는 더 높을 거다? 아니요, 더 낮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사망 확률을 낮추기 위한 그거 통계적 생명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상황을 좀 더 높이려고 할 때 얼마만큼 당신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통계적 생명의 가치를 나타내는 유보임금, 유보가격으로 우리가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거지. 어떤 사람이 인적 자본에 의한 접근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 내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가 계속 은퇴 시까지 갔으면 벌 수 있는 돈을 중간에 갑자기 사망을 했어. 그럼 내가 그 돈을 벌지 못하잖아.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측정하는 건데,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별로 없으면 그 사람의 돈을 조금 번다 해서 그 사람의 생명 가치가 낮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과소평가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40문제 한번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과거 기출문제랑 같이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그래서 재정학은 이미 계속 얘기하지만 출제된 기출문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기출문제들을 쭉 이렇게 보시면서 최근 기출문제까지만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말씀 안 드리는 건 저기요, 다른 책에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왜 선생님은 강조 안 하십니까? 왜 안 하겠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강조 안 하는 거지. 아니면 가끔 제가 헨리 해석 문제라고 그러는데 7년에 한 번씩 어쩌다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까지 A급으로 하긴 그렇지. 그러니까 매년 아니면 2, 3년에 걸쳐서 자주 나오는 A급 문제만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하시고, 거기다가 기본적인 계산 문제만 조금 더 추가하시면 안정적으로 한 80점 이상의 고득점은, 80점이 고득점이라 하긴 그렇지만 80점 정도의 언저리의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가 공부를 할 것인가 정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어디까지 풀 것인가 정하시고, 뭐 후생경제학의 계약곡선, 그런 거 버리세요. 버리시고, 해도 돼. 저는 경제학과고요. 뭐 회계사 경제학을 준비하다 왔습니다. 그럼 해도 돼. 근데 뭐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매번 출제되는 거 중심으로 잘 정복하시게 되면 안정적으로 원하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쉽게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격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죠. 자, 수업 시간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